네, 어제 제가 생각이 잘 안 났던 단어 댓글로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셔서요. 저도 뒤늦게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들이 한복 입으실 때 그 머리 뒤에 그 동그랗게 만들어서 비녀를 꼽는 그걸, 그 동그란 그 머리,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제가 어제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쪽머리라고 하죠. 쪽머리, 뭐 쪽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쪽머리다 이렇게 뭐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쪽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뭐 정확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쪽머리라는 게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쪽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저희 할머니들이 볼 때 쪽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쪽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식적인 용어로는 그게 이제 쪽머리라고 하네요. 그 비녀를 꽂기 위해서 머리 뒤에를 동그랗게 뭉쳐서 이제 비녀를 꽂은 거, 쪽머리. 아무튼 그 유엔 주재 각국 대사들이 우리 한복을 입고 지난 주말에 패션쇼를 열었는데 일부 그 여성 대사님들, 뭐 몰타 대사님도 그렇고 일부 여성 대사님들은 그 쪽머리까지 제대로 하고 비녀까지 꽂고 뭐 그렇게 나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그 쪽머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제 좀 그랬었습니다. 댓글로 일러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금방 잘 안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걸 또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참, 그런데 오늘 그 영상 이제 뒷부분에요. 이제 끝날 때쯤 요즘 그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우리 말을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지금 우리 세대하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이 친구들하고 이 말이 얼마나 좀 다른지 그리고 서로 못 알아듣는지 참 선생님들이 그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설문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제 영상 끝날 때쯤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부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족보를 따져보자라고 선생님이 하니까 족보가 무슨 족발 보쌈의 준말인 줄 알고 요즘은 학생들 막 준말 많잖아요. 이게 다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그 족보 따져보자 그러니까 족발하고 보쌈하고 세트 메뉴를 따져보는지 그래서 족발하고 보쌈을 어디가 제일 맛있게 하는지 따져보자 뭐 그런 말 하는 줄 알았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그 실제 예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주 들으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주 황당한 그 우리 학생들의 우리말 이해력 부족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좀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LA 전역에서요, 그 다양한 범죄 피해 신고를 이제는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국이 뉴욕 경찰국이죠. NYPD.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LA 경찰국입니다. LAPD. 그런데 이제 드디어 LAPD, LA 경찰국에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이 범죄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 스페니쉬밖에 안 되는데요. LA 경찰국이 그동안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제공해오던 그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기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도 됩니다. 바로 됩니다. 엊그제부터 됩니다. 자, LA 한인회가 그동안 각종 범죄 피해 신고 시에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오던 그 LA 지역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도입해달라, 그 서비스를 만들어달라라고 계속 건의해서 LA 경찰국과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성사된 겁니다. LAPD의 그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는요, LAPD 공식 웨브사이트에 우선 들어갑니다. 그 공식 웨브사이트는 lapdonline.org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lapdonline.org에 들어가서 Get Service라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그 Get Service라는 데서 쫙 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글씨로 File a Police Report라고 되는 게 나옵니다. 그걸 딱 클릭하면요. 영어로 할래? 스페니쉬로 할래?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코리안으로 할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리안을 딱 클릭하면 한국어로 쫙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한국어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 한국어 범죄 신고를 이제 LA에서는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뭐 사건 유형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뭐 누군가가 나를 성가시켜 한다든지, 그건 뭐 전화로 그러는 수도 있고, 뭐 문자 같은 걸 계속 보내는 행위, 이런 거 다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같은 거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증오 범죄에 내가 휘말렸다든지, 이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증오 범죄 사건 같은 거, 또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
있다든지 또 내 신원을 도용당하는 그런 문제 있다든지 절도 피해 사건, 또 교통사고 정보 등등등을 다 이렇게 한국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LAPD 안에서 한국말 하는 그 경찰국이 수십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경찰관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 요원들이 할 수도 있고 해서 다 한국말로 접수, 처리 가능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LAPD online.org, 그 다음에 이제 get 서비스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들어가 하는 그 순서 복잡하진 않지만 한 두세 단계 정도 거치는데요. 그건 제가 영상 설명란에 또 이제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주택보험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그 주택보험도요, 갱신할 때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 갱신을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돈을 왕창 올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 가입하려고 그러면 신규 가입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뭐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지진이나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산불 피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보험회사들이 그거 막 물어주다가 보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고 캘리포니아에서 나 사업 철수할래요. 아니면은 가입비를 많이 올릴래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정부에서는 또 이걸 마음대로 올리게 허가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나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장사 안 할래 그리고 막 나가버리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인상하게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택 보험 가입할 때 가입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또는 너무 비싸서 좀 어포더블 하지 못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요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신규 보험 가입 등을 거부하자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택 매매 거래할 때 주택보험 가입을,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 내가 당신 집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오케이.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이걸 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뭐냐. 내가 이걸 샀다는 전제하에 주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주택보험을 제대로 찾질 못해서 결국 가입하지 못하면 집 구입을 손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놓겠습니다. 바이어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바이어가 주택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때 해당 거래를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자. 이런 거래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해당 문구는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매 계약 후 17일 이내에 수용할 수 있는 주택보험을 찾지 못할 경우에 바이어의 계약금, 디파짓한 거를 몰수하지 않고 계약을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넣자라는 것이죠. 바이어는 그걸 조건으로 내서입니다. 그 셀러가 싫어요. 나 그런 문구 싫어요 하면 바이어는 나 그러면 못 사겠어요. 나 주택보험 가입 못할지도 모르니까 나 그러면 안 살래요. 하고 계약이 깨지는 거죠, 아예. 자, 이제 그런 조건을 넣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현재 그 올스테이트 또는 스테이트팜 등의 주요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보험을 굉장히 축소하거나 또는 신규 보험을 안 받거나 이러면서 주택 구매자의 바이어들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꼭 캘리포니아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텍사스도 그렇고요.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이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피해 같은 것이 수시로 있는 그런 것도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뭐 당장 뭐 지금 현재만 봐도요. 플로리다주도 뭐 지난 일주일 전에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를 크게 입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이 지금 또 오는 등 자연재해가 많은 그런 여러 지역에 공통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택 매매 시에 그 셀러든 바이어든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이제 이런 조건을 나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그 국경 정책을 비판하죠. 연일 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더 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민자들이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나쁜 유전자 때문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살아도 결국은 그 나쁜 유전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보수 성향의 라디오 휴이쇼에서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미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말한 뒤에 그 오픈되어 있는, 그냥 마구잡이로 열려 있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이민자들 중 13,000명은 살인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13,000명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에 대해서 뭐 그 근거는 뭐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13,000명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 중에 다수는 1명 이상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라면서, 살인범들은 그 유전자를 피 안에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는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한국에서 온 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 우리 같은 사람을 저희 같은 사람이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누굴 얘기하냐?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온 주로 이제 남미 쪽에서 온 그 사람들을 향한 말이라고는 우리는 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자칫 이 모든 이민자에 대해서 그런 범죄의 피가 있는 나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될까봐 정말 좀 크게 우려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이렇게 말한 적 있죠.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민자는 해충이다. 기생충이다. 해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해를 끼치는 벌레 같은 존재, 해충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말해서 정말 강한 비판을, 같은 당내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나쁜 DNA,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또 어떻게 또 일파만파 돌아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을 아직 이제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있는데 지지율 조금 볼까요? 자,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 4일 미국의 성인 1,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2주일 전에 조사한 거에 비해서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금 현재 기준, 물론 이제 이것도 여론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여하튼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유거브라는 기관에서 한 조사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6%로 이 두 사람 간의 격차가 2%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그 두 후보의 첫 TV 토론 이후에 실시된 이 같은 유거브의 조사 결과 해리스 50, 트럼프 45. 이때는 이제 5%포인트 격차였는데 그것보다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입니다. 민주당이 마지막 한 3주 반, 4주 가까이 남은 이 마지막 선거 유세를 SNS를 통해서 강렬하게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이 격차를 다시 늘리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격차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선거 유세 잠시 볼까요? 이제 SNS가 위주로 되는데, 공화당보다 이 SNS에 민주당이 훨씬 많은 돈을 선거 광고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한 곳. 옛 그 트위터죠. 트위터. 지금은 이제 X라고 하죠. 그 X에서만 트럼프 캠프가 조금 더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는 소유주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X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요즘은 뭐 트럼프 선거 유세에 매일 따라다니죠. 이게 트럼프 선거 유세인지 일론 머스크 무슨 대선 출정식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머스크가 가서 막 두 손 축여들고 펄떡펄떡 점프하고 대단한 강렬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X에만 트럼프 캠프에 돈 쓰는 게 민주당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난 3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바로 엊그저께 10월 1일까지 그 X에서 공화당의 계정이 정치 광고에 쓴 금액은 $300만,
민주당 계정에 지출한 금액은 100만 달러.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뭐 3배이긴 합니다만은 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차이는. 자, 민주당은 그런데 X보다 규모가 훨씬 큰 다른 곳에는 민주당은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씁니다. 자, 한 예로 유튜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돈을 어디다 페이하느냐?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에다가 페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다가 돈을 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광고. 자, 구글에 또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걸 갖고 있는 메타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씁니다. 공화당보다 정말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씁니다. 웨슬리언 미디어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난 2주 전 두 대선 캠프의 그 디지털 쪽의 광고비를 분석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해리스 캠프는 그 메타,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다 광고하려면 메타에다 돈을 내야 돼요. 메타가 마더 컴퍼니니까. 메타의 해리스 캠프는 2,280만 달러를 썼고요. 트럼프 캠프는 절반이 뭐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민주당 캠프는 2,200만 달러 이상을 썼고, 트럼프 캠프는 불과 140만 달러를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쪽에. 자, 그럼 또 볼까요? 유튜브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구글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구글에는 얼마를 썼느냐? 해리스 캠프 1,730만 달러를 쓴 반면에 트럼프 캠프는 650만 달러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뭐 인터뷰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대면 유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돈의 차이가 지금 그만큼 많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거 자금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막판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SNS나 이 디지털 광고에 돈을 막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이제 한 일주일쯤 뒤에는 또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그건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일주일 후에 정리를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국제 유가가 일주일 만에 9%가량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시설 타격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막 논의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핵시설은 타격하지 마. 석유시설 타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우리도 용납할게.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그래서 이제 유가는 더 빨리 오른 거죠. 국제 유가가 실제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브렌트유는 8% 상승했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9.1% 상승해서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분쟁이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핵심 변수로 바로 이 국제 유가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이제 한 다음 주쯤 돼서 실제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가스 넣으려고 하는데 가스 값이 막 펑펑 올랐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지금 바이든 정부 이거 민생 정책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거? 현 정부에 대해서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주밖에 남지 않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 국제 유가가 이러한 정세도 정세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민생 경제, 이 국제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요? 평균 수명을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이 100살까지 사는 거는 뭐 그저 일반적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보편적 100세 시대 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뭐 아직 100세 살았다 그러면 와, 장수했네 하잖아요. 과거 뭐 한 4, 50년 전에는 뭐 80세까지만 살아도 80대 중반까지 사셨다 그러면 천수를 누리셨네, 장수했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80 중반은 아무것도 아니죠. 90은 좀 넘어가야 그래도 오래 사셨네 하는데 90이 넘어가면 이제 오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90이 넘고 95세, 한 100세까지 살아도 장수했네가 아니라 뭐 일반적이네 라고 그냥 굳이 장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걸 이제 소위 보편적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100세 시대가 가능할까 하는 게 지금 의료계의 질문이자 의료계의 숙제입니다.
지금같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20세기까지 조금씩 계속 올랐는데 20세기 이후 의학 발전으로 계속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해 왔죠. 이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증가세가 그런데 좀 둔화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증가세 둔화가 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 때 들어서 이제 조금씩 늘긴 했지만 20세기가 끝나가면서 1990년대부터는 이제 둔화됐다라는 것이죠. 증가세가.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 이 네이처 에이징이라는 저널에서 지금까지는 평균 수명이 매 10년마다 한 3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이제 금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는 수명이 그만큼씩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들이, 연구팀이. 20세기 내내 이어진 그 기대 수명 증가세가 199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인들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그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져서요. 최근 수년간 태어난 그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을 본다면, 최근에 태어난 어린이의 경우 여자아이는 5.3%, 남자는 1.8%로 그 이전 출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태어난 지금 5살이 된 어린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콩에 가면 정말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홍콩인데 2019년에 태어난 홍콩의 여아는 100세까지 살 확률이 12.8%, 꽤 높은 거예요, 이거면. 그리고 홍콩의 남아는 4.4%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2019년생 똑같은 지금 5살짜리 아이들 100세까지 살 확률, 여자아이라면 3.1%밖에요. 홍콩은 12.8%였는데 미국은 3.1%. 그리고 남자아이는 이제 1.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 연구팀은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여성은 15%, 남성은 5%를 절대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현저히 늦추는 어떤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금세기에는 어떤 그 드라마틱한 급격한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연구팀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교적 수명이 긴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 우리 한국인들은 꼭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그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평균 수명이 좀 다르죠.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 기준의 그 수치와 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여성은 90세, 남성은 8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의료계의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은 거기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여성분들 80대 중반 후반까지는 다 쉽게 가시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 여성분들은 90세, 한국 남성은 80대 중반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자, 캐나다에서는요, 요즘에 최근 그 부모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요즘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무슨 좀 새로운 트렌드 그런 이름보다는 거꾸로 복거풍이라 그러나요? 전통적이고 옛날식 이름을 그 자식들에게 짓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젊은 부모들이. 자, 캐나다에 그 통계 캐나다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통계 캐나다가 발표한 연간 아기 이름 상위 20위 목록을 보면 남자아이는 노아, 여자아이는 올리비아가 계속해서 1위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최신 트렌드로 보면 아주 젊은 그런 이름은 아니고요. 조금 복고풍 이름이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컬처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런 걸 갖고 빈티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빈티지 이름 트렌드가 캐나다에 지금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후에는 지금은 흔하지 않은 1950년대에 많았던 그런 이름들이 다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바라,
뭐 요즘 아이를 낳으면은 바바라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린다라는 이름, 그리고 로버트는 뭐 많이 있지만 뭐 그런 요즘은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짓지 않는 이런 이름들이 시간이 가면 오히려 좀 복고풍으로 와서 바바라, 린다 이런 것 같은 이름이 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도 오히려 비슷해질 수 있다는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이걸 갖고 한 얘기가 빈티지 네임입니다. 빈티지 네임.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철수와 영희가 다시 등장하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는 9일 한글날이죠. 한국에서는 그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 즉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이 조사에 답변을 한 선생님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요. 지금 학생들의 상당수가 말을 이해하는데 또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지능이 낮아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른들이 쓰는 말과 이들이 쓰는 말이 용어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그 이해력이 부족해서 당황했거나 아주 난감했던 그 선생님들의 사례를 묻는 그 문항이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써달라고 이제 주관식으로 써달라고 한 거죠. 그 5,000명 이상의 교원들이 그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난감하고 어떤 경우에 당황했냐라고 이제 썼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금일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금일 오후 4시에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그걸 금요일 오후 4시로 착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일 밤에 이러면 금요일 밤에 라고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복 3회라고 했는데 왕복 3회 하면 학생들 중에 한두 명은 선생님 왕복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부자리가 무슨 별자리 얘기하는 줄 알고 있답니다. 그 학생들이 황금사자 자리 이런 걸로 오해하는 거죠. 이부자리라는 것을 이 지금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 친구들은 이부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눈 떠봐서 침대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침대 생활만 하잖아요. 우리가 침대를 갖고 이부자리라고는 안 하죠. 이제 이부자리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바닥 생활을 했던 경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경우는 금방 알아듣죠.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서 올려놓고 이제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침대 생활만 평생 태어나서 했으니까 이부자리를 모르는 거죠. 이부자리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별자리 얘기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족보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게 할 때 이제 족보 얘기하잖아요. 족보라고 얘기했더니 족보를 무슨 족발, 보쌈 세트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3 학생이요. 족보를 따져보자라고 했더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 그 족발하고 보쌈 잘하는 세트가 어디가 잘하는지 그걸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 근처 어디가 잘해요? 이런 식의 되물음도 왔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족보가 얘네들한테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가? 얘네들한테는 족보가 족발보쌈으로 들리나?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중학교 학생은 수도라는 말을 듣자 수도가 이제 수돗물 트는 그것만 발음은 똑같죠. 그거 외에 캐피털 시티, 서울을 뜻하는 그런 캐피털 시티를 수도라고 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은 심지어는 풍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선생님 풍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당황스럽다라는 것이죠.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다. 네, 사회 시간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선생님들 한 90%가 넘는다. 그런 한 번이라도 그 틀린 학생들이 90%가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그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서 어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92%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하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한두 개만 좀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선생님이 왜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왜 언제 욕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사건의 시발점, 이 사건의 시발점은 그랬더니 그걸 욕하는 걸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 오늘은 1980년대에 있었던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있었던 그 두발 자유화에 대한 내용을 좀 토론하자고 합니다. 했더니 두발 자유화에 대한 토론을 얘기하니까 두 발을 두 다리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사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히 충격받았고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두 다리인 줄 알았다라는 것도 웃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족보를 따져보자고 했더니 족발과 보쌈 세트를 어디가 잘하는지를 따져보자라는 줄 알았다라는 그 학생들의 얘기였습니다. 충격이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씁쓸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끝나고 나면 족발과 보쌈만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